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를 위해서 결혼한 아들을 미혼으로 속인 것에 대해 장남이 결혼 이후에 관계가 깨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아들 연세대 수시 입학,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현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합당 제안 이후 내홍이 격화하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친명계 3명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출연합니다. 이해훈, 민주당 등 여러 현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패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청문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한 손팻말. 민주당 청무위원들의 이의 제기에 국민의힘 결국 피켓을 내렸는데요. 너 뭐 IQ 한 달이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렇게 질의 시작 전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정조준한 야당.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정책과 성과에 방점을 찍던 이해훈 후보자. 이미자 위원장의 지적에 또 한 번 사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해훈 청문회.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여야 패널 4분께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해훈 후보자 장관 될 거다, 안 될 거다, 아니면 세 번째는 청문회 종료까지는 지켜보자. 3가지 선택해 드릴게요. 먼저 장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 네. 여야가 2대2로 안 된다 또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로 나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될 거다라고 하신 민주당 패널 분들도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지켜볼게요. 김지덕 의원님. 일단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서 나올 만한 질문은 다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이해훈 후보자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이해훈 후보자가 일부 또 사과하거나 부인한 부분도 있죠. 특히 보좌관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국민들 만족할 때까지 사과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좀 낮췄고요. 예. 또 낙성기도와 같은 그 비망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부터는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고 해명하고 소명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정 청약 관련된 의혹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쪽의 청문위원들조차도 지금 혼인한 장남을 이용해서 청약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송구하다, 당시의 자녀의 상황이 그랬다, 여러 가지 해명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로서 지금 말씀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소명이 되는 자료를 내놓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현재까지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는 예. 여전히 좀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읽고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침에 그 야라고 느낌표가 여러 개 찍힌 그 종이 편말도 가지고 왔었어요, 김영 의원님. 이해훈 장관 내정자는 처음부터 시간 끌기를 하려고 나온 거라고 전 봤습니다. 아무래도 청문위원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청문회를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략을 세운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답변 태도를 보면요, 최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한 다른 말을 해서 시간을 벌고 있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언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서 이해훈 장관 내정자 측은 75% 또는 어떤 100%를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 세부 내역을 봤었을 때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을 자료 제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처음부터 청문회를 진지하게 어떻게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예. 처음부터 시간을 끌어서 이 청문회를 버텨보자는 식으로 작전을 세웠다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본인만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 대표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당첨만 되면 수십억 벌 수 있다는 그 반포,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한 아들을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이해훈 후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된 겁니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개인사세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계속 있다고요. 예, 뭐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세를 펼쳤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민주당 정의령 의원, 예. 사실은 큰 목소리로 이해훈 후보자를 나무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방어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법 청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파트를 포기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 장관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왜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해훈 후보자의 여러 해명 중에 핵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장남 부부가 결혼식 직후부터 굉장히 큰 가정 불화를 빚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해훈 후보자의 남편이 그 며느리 되는 사람에게 전셋집에 잔금으로 치를 돈 1억 7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파경을 빚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며느리에게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을 전세 잔금으로 빌려주죠. 그 대여 계약서에 이자율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금방 판별이 될 겁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은 이해훈 후보자의 해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남이 이해훈 후보자와 같이 거주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원이라야지 그게 부양가족이 되는 것인데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으려면은 실거주를 해야지 그것이 미장전입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야당 의원들이 누차 요구를 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훈 후보자의 부적격은 이미 확인이 된 것이고 오늘이라도 당장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해야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김윤욱 의원님. 진성준 의원이 아파트 포기할 의향을 물으니까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지금 본인은 여전히 이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령 의원이 지금 이 아파트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건 사실 법적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또 지금 여기 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김태년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청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따져 묻는 줄 아느냐. 그것은
이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정부 정책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그 이해운 후보자의 신뢰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운 후보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해운 후보자가 아무리 지금 이 집을 청약하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정법을 위반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쾌한 또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해명까지는 아직까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앞서 저희가 이 네 분께 의향을 물었습니다. 장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니면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은 안 될 거다. 그리고 민주당 패널 두 분은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그러면 실정법 위반입니까 이거? 뭐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면 업무방해 뭐 그런 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파트 부정청약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택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각종 보도라든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청약 자체가 취소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의혹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앞서서 정일영 청문위원께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다그쳤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의 각오가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택을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청약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고요. 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그대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 아파트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의지를 한 번 더 이해운 후보자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아쉬운 부분은 이번 청약 과정에서 장남 부부가 파견이 이르렀다라고 그냥 진술만 있을 뿐이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뭐 장남이 그 해당 주택에 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각종 자료도 지금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척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라는 발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와 함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아주 초반에 터졌던 의혹,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 아까 백다앵커 브리핑에서 야라고 소리치는 그런 음성도 들려들었는데 김윤영 의원님,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 쪽에서 옛날 나의 보좌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 후보자가 말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답변에 진짜 많이 분노했습니다. 가장 많이 분노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진을 마지막까지 모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운 장관 내정자의 말을 다시 돌아보면 보좌진이 결국 압박에 굴복해서 저런 폭로를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좌진 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런 대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해운 장관 내정자는 마치 본인이 마치 왕이 된 듯한 모습으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보좌진 같은 경우는 국회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먼저 본인이 모셨던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오히려 압박을 받았었다라고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모습은 무조건 사과하고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서 상처받은 저 인턴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사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저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음성을 아까 백다앵커 브리핑에서 짧게 들려드렸는데 이 대화 중에 더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너무 좀 자극적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더는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수시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자, 네.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맞습니까? 네, 자, 후보자나 남편의 부모님들은 혹시 독립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후보자나 남편이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자, 2010년도에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사회기여자 연령이 3개 있죠. 국위선양자로 입학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확인을 자, 했...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선양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한 것은 누가 국위선양을 했냐니까요. 당시에 입학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위선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국위선양자가.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느니 그러니까 국위선양자에 말씀하고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예. 왜 국위선양자를 물어보는지 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중에 국위선양자의 손자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 딸 그리고 본인 이렇게까지 사회 기여자로 입학할 수 있는 게 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드러난 의혹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김지득 의원님, 뭐 할아버지가 장관을 지냈고 훈장을 받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즉 이해운 후보자의 시아버지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연세대학교를 갔다는 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갸우뚱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의 입시가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주장,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인의 시아버지이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공직에 봉사하고 나면 장관에 봉사하고 나면은 가장 높은 등급의 청조 근조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예.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손주인 본인의 장남이 이걸 혜택을 받았다.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도 이 그 전형이 과연 연세대의 전형으로 있었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부분 전 이해가 첫 번째는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훈장을 받은 공로를 가지고 있는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손주까지 내려가서 이 혜택이 특혜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객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또 한 가지는 이 장남의 아버지, 특히 이해운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학교, 같은 학부, 그리고 교무부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입학의 어떤 또 다른 특혜로 작동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운 후보자가 당시에 그게 다 통용이 되는 전형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이 적극적인 소명, 당시에 자료를 찾아오듯 또 여러 가지 좀 방식을 좀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좀 다소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사실 뭐 부동산, 그리고 입시 이런 게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의 영린을 건드리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장남이 이른바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런 전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할아버지가 훈장 받은 적 있으면은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이해운 후보자 본인이 이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기름을 부었죠. 왜냐하면 장남이 어떤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냐고 처음에 질의서가 갔을 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에 다자녀 전형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 결국 오늘 청문회에서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나온 것인데 방금 김진욱 의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해운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로 연세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찬스가 이 전형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운 후보자가 아들이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마치 숨기려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의 꼬리표가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 내용을 하나하나 쟁점별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비망록 논란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관련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저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후보자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망록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비위 관련된 의혹을 정리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뭐 전직 검찰 수뇌부를 만나서 뭐 변호를 하고 뭐 전략을 담았고 어디에 전화했고 뭐 이런 등등의 약간 뒷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조윤삼 의원님, 이거 그러니까 위증이면 국회에서 청문회는 이게 선서하고 하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법을 보게 되면 양심에 따라 진술하게 되어 있긴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한 경우에도 처벌하자는 그런 법안이 현재도 발의가 되곤 했었죠. 아, 예. 과거에도 발의가 되곤 했었는데 현행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거짓을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비망록의 경우에는 물론 천하람 의원이 비망록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과연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내용을 본인이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보관한다?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하지 않은 일을 집증하기는 참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하람 의원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고 그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인이 작성한 게 정말 아니라면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영희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망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한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이 자신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막상 또 오늘 보이는 태도에 봐서는 또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3자가 썼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양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또 시간 끌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조윤삼 변호사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게 저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근데 또 나가서 본인은 장관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은 본인이 썼고 어떤 부분은 본인이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께서 납득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자초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책무는 이해운 후보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우 의원님, 제가 질문 이렇게 들어볼게요. 물론 이거는 이해운 후보자의 내심을 추정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후보자는 본인이 이 정도면은 소명을 하고 장관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하고 그 소명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 과정을 진행을 지켜보니까 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비망록 같은 경우 방금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쓰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안 썼다면.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히려 이 비망록이 작성된 경위라든가 어떤 이 비망록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이해운 후보자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여당이다 하더라도 이 무조건적인 그 방어 그리고 무조건 대통령이 지명하셨으니까 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송영근 의원님,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현저히 반하고 사회적 논란이 크게 불거진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 강행하게 되면요. 그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의혹과 흠결을 국민들은 대통령과 겹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해운 후보자의 갑질 막말 3단 고음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들어보면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불법 청약을 통해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통해서 김만배 씨와 같은 대장동 일당들이 7천억 원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이해운 비망록의 핵심은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있을 때 그것을 전관 예우를 동원해서 고위 검찰총장 출신의 그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변호해줬던 그 대장동 변호인들 국회의원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 지금 아들에 대해서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 비리 사범인 조국 대표를 사면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겹쳐 보이고 아 대통령의 흠결이 훨씬 더 커서 이런 사람 지명 철회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순간 지지율이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정권의 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마스토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윤선 위원님 끝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실험적인 인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논란이 많아서 좀 그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보수 진영에서 항상 경제 전문가로서 유력한 그런 정치인 아니었겠습니까? 5차례나 공천을 받았던 그런 분위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통합의 그런 기치를 내걸고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와 같은 내각을 구성하려는 것은 어떤 인사를 추천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제약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아마 밤늦게까지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면 주말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결단도 내려질 것 같은데 그 소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또 마스토론 끝나면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연하는데 직접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마스토론 전윤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가 되시고는 이제 처음 나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직함으로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날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 대표의 사실은 진퇴도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날치기, 당대표 진퇴.
날선 비판의 대상 바로 정청래 대표와 그가 들어올린 혁신당과의 합당 카드입니다. 아니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정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던 듯한데요.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과할 각오를 밝혔지만 이 자리에 최고위원 3명은 불참했습니다. 정 대표가 내민 합당, 민주당 내부의 불화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백앵커가 말한 그 최고위원 3명. 오늘 낮에 따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예, 전용기 의원님. 예. 일단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할 것이다. 예. 전 의원님은 언제 하셨어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내 대책회의를 매주 화, 목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공개 원내 대책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인데 그 직전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있다고 가셨고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 직후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렇게 합당 제의하는 안건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께서도 직전에 있었던 긴급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같이 해당의 내용을 들었던 것 같고 저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부대표님들 그리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하신 기자회견을 보고 합당 제안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하나 따져볼 텐데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저와 인터뷰에서도 당대표 진퇴까지 거론했고 조금 전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오늘 낮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현될, 그러니까 실제 사퇴 요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견 수렴 절차나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 진퇴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관례들을 봤을 때 절차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합당 문제는 정당에서 가장 큰 논의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그것이 안 된다면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 아니면은 지역위원장들까지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제안을 하고 실제 통합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앞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생략된 채 당대표의 이런 승부수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시기적으로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가장 크게 공략했던 것이 코스피 5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5천의 축배를 들기도 직전에 이렇게 5천이라는 것이 공개되자마자 합당 제안을 하면서 다른 뉴스로 덮어졌다라는 것에서 시기적인 문제도 논란이 되어서 실제로 정청래 당대표가 승부수로 던졌던 이 합당 제의가 본인의 리더십 문제에는 당원들에게 이제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원내에 대한 이 소통 문제 그리고 당원에 대한 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겪고 나서 실제 퇴진이라든지 이러한 무리한 이야기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희석 대변인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당내 이슈다 보니까 솔직하게 지금 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사담을 나누다 보면 어제 정청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정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이렇게 깜짝 발표하면
방송 보고 알게 된 의원들이 좀 기분 나빠하겠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예. 급격하게 진행될 줄 몰랐던 것이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 실제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나 속도와 절차와 시간적인 문제에서 너무 갑작스러웠다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실제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지금 뭐 나오는 진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공개적으로 최고위원 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퇴, 뭐 독단 더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슬아슬했어요.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에 벌어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첫 여당 대표잖아요.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됐을 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청래라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아주 직후부터 시작된 여러 일들 중에서 뭐 잘해서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때마다 자꾸 브레이크 걸고 호흡이 안 맞고 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어제도 도대체 왜 어제 저 얘기를 했을까? 저는 처음에는 합당 선언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면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제가 공교롭게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90년도에 3당 합당한 딱 그날입니다. 1월 22일이. 예. 그땐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돼서 제 기억에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합당 발표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잘 들어보니까 합당 제안이에요, 제안. 그거를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혼자 저렇게 한다는 것이 더불어의 민주까지 달고 있는 당의 대표가 할 말이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8월에 있을 다음 전당대회 때 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극비에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최대한 선회해보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정말 거부하지 않는 의사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협상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거부하지는 않으나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승부수를 던져서 이렇게 결단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제안을 이끌어 나간 것인데 지금 소통의 문제가 누구보다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의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 물리적 한계, 뭐 어떤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합당한 상태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저런 단어를 쓴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럼 그 생각을 왜 혼자 하느냐. 그 뭐 우리가 지방선거 날짜 저분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날짜 저분만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알고 있는데 물리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혼자만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게 1인 1표제잖아요. 그게 결국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판단의 몫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당대표라고 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최고위원보다 뭐 20배 가까이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비판을 면치 못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정당의 대표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라도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번에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보다 원내에서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소통해서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청와대와의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논란이 커지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양당 통합은 평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번 과정은 협의로 진행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통합은 뭐 그 방향은 오케이. 그런데 어제 그렇게 딱 발표해야 되는 것이냐. 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깜짝 발표하는 것 이런 디테일한 거는 협의된 게 없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렇죠. 뭐 정당 통합이 그냥 합시다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뭐 당직자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지방선거 앞이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룰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챙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입장에서만 봐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만 봐도 당원 투표도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의기구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과 소모적인 논쟁들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2번의 당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모르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적 명분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뭐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그 시급성과 긴밀성을 이야기 들은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홍 정무수석의 이 발언을 더 해석해보면 발표 시점 놓고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또 명청 갈등을 유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느 민주당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주 절묘한데요. 문제 없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합당하고자 하는 그 내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가치가 맞느냐, 정치적으로 비슷하냐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게 아니고 왜 제안을 지금 하느냐. 왜 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한 다음 날 그것도 코스피 5천 찍은 날에 왜 하느냐.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절차적으로 왜 최고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았냐.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겉은 지금 합당 관련한 얘기로 돼 있지만 속에서 골마있던 어떤 여권의 주도권 싸움 그리고 다음 당권, 그 당권은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런 당권이 될 테니 그걸 놓고 하는 미리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얼마 전에 대통령이 당 지도부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뭐 정청래 대표에게 반명이십니까? 농담하고 하하 웃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런 건 없다라고 해석이 다 나왔는데 이런 행동이 나오니까 또 명청 갈등 이야기가 나와요. 뭐 기본적으로 당청 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이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정말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었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농담도 못하실 정도였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농담을 던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연출됐던 것인데요. 시기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속 의원들이나 윤석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시는 게 코스피 5천 찍은 날 공교롭게 아주 큰 제안을 하셔서 시기에 대한 문제, 반발들은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촉발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절차에 논란이 지금 있었고 벌어진 건 사실이고요. 최고위원 3명은 공개적으로 반발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따져볼게요. 지방선거에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방선거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싸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조급해지신 것이 아닌가 하고도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임을 생각하신다라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대부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승리해야만 본인이 연임을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초석을 다져질 것이고 여기에서 정치적 결단을 해서 정말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보여준다면 더욱 견고하게 연임의 초석은 다질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진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앞으로 나오는 그 연임의
포석들이 결국에는 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영향. 뭐 당연히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호남보다는 이제 서울하고 부산 예를 들어 그렇게 큰 곳에서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합당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안 낸다 할지라도 당이 다르니까 그걸 다 끌어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한 지역별로 보면 3%에서 한 7% 정도까지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면 만약에 그게 민주당 표가 된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모아서 민주당 표로 만들어야 서울, 부산도 이기고 지방선거 압승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계산일 텐데 일견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럽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당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도 제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하자고 더 지금 플러스 이 덧셈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에 맞는지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그래 하자라고 답할 걸로 보시죠. 충분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청래 대표가 합쳐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 자체는 모두가 공감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예, 굉장히 나아간 예측인데요. 합당하게 되면 정청래, 조국 공동 당대표 체제 뭐 이렇게 되나요? 과거 열린민주당 사례들을 봤을 때 공동 당대표 체제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공동당 대표까지는 그렇고 이것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 당권 대권 정보원이 분리. 많으시나? 예. 뭐 조국 대표는 뭐 대권을 보는 식으로 가고 예.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잡는 식으로 해서 뭐 서로 권력의 분점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일단 합당이 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예, 대권과 당권을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뺄셈의 정치를 하는 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출구가 나올 것인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뭐 결국에 응급실 실려가는 걸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종결시켰어요.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예. 그냥 앰뷸런스를 불렀을 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타고 가기가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께서 하나의 카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중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이루고자 했던 단식의 목표는 당권 개파 갈등을 덮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의심을 오히려 지우기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쌍특검은 그냥 명분이다. 쌍특검 오히려 받겠다고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단식에 들어가셨거든요. 실제로 통일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긋나게 했다면 함께 특검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단식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쌍특검은 명분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갔고 그것을 결국 끝내기 위해서 박근혜 카드라는 것까지 가지고 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만 생각하고 했던 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당 당대표가 단식이라는 아주 최후의 수단을 써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보수 진영의 최고 어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셔서 단식을 만류했다. 이 자체로 장동혁 대표는 얻은 게 많아요. 그런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산하려던 메시지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라도 한번 오셔서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저희 당에는 있었는데
신임 정무수석이 오신 날도 국회 오신 날도 예.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식까지 한 상황에서 대단히 좀 얻은 게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말씀하신 그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벌써 단식 끝나니까 그럼 다음 최고위에서 의결할 거냐 말 거냐 제명안에 대해서 그런 거 물어보신 부분이 많은데 예. 어디까지나 그것은 단식과 관계없이 장도혁 대표가 뭐 언제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단식을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참 아쉬운 게 저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나오신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그 대표가 24일간의 단식을 할 때 장동혁 원내 대변인이 굉장히 보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쏟아내셨어요. 웰빙 단식이라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찾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도 찾아가려고 국회까지 방문해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약속도 잡았는데 그 전날까지 홍익표 원내대표의 그 수석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날선 발언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 방문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올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줄이는데 국민의힘에선 주력을 다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것은 안타깝고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있었으나 예. 정치적인 수사가 난무했던 상황 속에서 움직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어떠한 계산이 들어갔든 단식을 멈추고 협상에 나와 주시리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아까 언급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최고위원회가? 네. 근데 그때는 뭐 장동혁 대표가 아직 퇴원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명 의결을 언제쯤 할 걸로 보세요? 할 건 같으시죠? 언제든. 일단은 제명을 하기 위해서 예. 윤리 절차도 밟은 거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에 거의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열흘 재심 기간 준다고 하면서 결정하고 바로 단식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8일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일단 최고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시도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장동혁 대표 없는 가운데 할 거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다음에 할 거냐, 아니면 시간을 좀 끌면서 여론을 볼 거냐, 그는 전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판단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섣불리 예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여러 가지 결과론적인 부분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아무것도 없이 단식을 종료시켰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끄집어 내온 것 보면 확실하게 당내에 결집은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결집이 대여투쟁을 위한 결집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의 계파 갈등을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끌고 오기 위한 결집은 이뤄냈기 때문에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동력은 얻었다라고 평가해서 이제는 장동혁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 말은 지금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내 갈등은 잠깐 유보됐는데 단식 때문에 다시 또 시작된다, 오히려 격화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국민의힘 상황이요. 어차피 그 시간이 멈춘 거지 예. 그 뭐 상황이 바뀐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단식이 끝나니까 벌써부터 이제 질문들이 온단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은 당권을 갖고 있는 분의 마음에 있는 거지. 뭐 지금 제명 위기에 있는 쪽에서 무슨 말을 할 계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규현 홍보수석과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절실하다. 아니 머리 많아요. 밤새려고 그러세요? 네. 사실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뭘 그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서 실수할까 봐 그러겠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꼬투리 잡혀가지고 어디 사설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이 많고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규현입니다. 예, 네. JTBC는 오랜만에 오시죠? 네,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용산 계시다가 청와대로 가시잖아요.
뭐가 가장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저 용산은 한 건물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민관이나 이쪽은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동선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장소성이라는 게 있죠. 그 장소성에 저는 좀 주목하는데 저도 장소성. 알다시피 기자도 했고 탐사보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장소성에 제가 궁금하고 내가 만약에 기자 되면 요걸 한번 탐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는 가면 충분 그냥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것도 장성급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무장한 사람들, 장갑차, 대포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 정권의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뭔가 내란이나 계엄의 씨앗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걸 발화시킨 거는 용산의 장소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청와대는 지금 생각하면 뭐 나무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산도 있고, 산책도 좀 가능하고, 좀 거기 장소가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옮긴 것이 잘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규현 수석님 잠깐 보시죠 하면 30초 내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집무실이 있습니까? 뭐 30초는 아니지만 1분 내에는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 또 기밀이니까 더 여쭙진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뭐 많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반명입니까? 물은 거 진짜 농담입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엄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계신데 실제로는 굉장히 농담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촌철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굉장히 능하신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변호사가 안 됐다면 기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비유를 하고 뭘 할 때 촌철살인적인 어떤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날도 농담에 섞어서 촌철살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구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95%는 농담이었는데 5%는 진담이 있더라라고 해석했거든요. 그 해석과 비슷한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기자들은 저도 기자였을 때도 뭔가 틈을 찾아내서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차별 프레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용어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자면은 뭐 명천 대전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여기서 있어 본 그걸 경험으로 보면 한 번도 시간차는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한 번도 그 구조적 이견이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전달 과정이 있는데 시간 차이는 있는데 전체 틀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기록이 세워졌어요. 90분 예정이라고 했는데 17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역대 최장이라고요? 그걸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 앞에 적어도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문민정부 이후에 최장이다. 왜 그 표현을 썼냐면요. 이승만서부터 전두환 정부까지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후니까 문민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그때까지 해봐도 수리비로 최장 기자회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자 출신이셔서 팩트체크를 하시고 적어도라고 붙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기자회견 보면 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면 혹시 실수할 여지도 많아지니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을 많이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잘하는 대통령이고요. 조금 더 나가자면은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말만 잘한다고 했으면은 걱정도 하고 뭐 이제 좀 이거 어떻게 좀 막을 방법도 생각하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잘하시고 또 소통을 잘 하시니까 어느 정부 때처럼 뭐 노심초사하고 대통령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길어져도 약간 힘들 뿐 걱정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도 좀 화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다,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대통령 발언 치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거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번 쓸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래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고자세를 한판 붙어도 그냥 그건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북한하고 이런 발언은 네. 역시 또 이제 홍보 소통을 보좌하는 최일선에서는 네. 좀 저렇게는 안 하셨으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도중 또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그 국민들의 반응들을 좀 보는데 일종의 저게 이제 직설학법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이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걸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그 국민들은 사실 저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통령의 화법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하면서 봤는데 직설학법도 있고요. 굉장히 능한 게 비유법에 능하세요. 비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부채 있죠, 부채. 그런 표현을 갖다 자주 쓰시고. 예를 들면 로버트 태권브이의 손과 발, 머리 조종관 이런 얘기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이제 비유법이 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설학법만 계속 만약에 내뱉는다면 사람들이 좀 식상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비유법을 쓰십니다. 파초선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유법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원하기도 하지만 재미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재미도 있다. 그런데 내용을 또 지켜보면 기자회견에서요. 언론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요. 네.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언론관을 밝히는 게 사실은 민감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떤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겁니까? 일반 다 모든 방송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일부 종편의 경우,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 일부 종편의 경우에는 편협한 유튜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좀 섞어서 보면 일부 방송사, 특히 이제 일부 종편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JTBC는 거기서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침부터 저기 종편이라는 게 종합 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일부의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 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치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시켜서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규현 수석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신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종의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JTBC도 그렇고. 그렇게 공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언론의 오보, 특히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폐해를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한 생각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일종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권위주의적 정부처럼 언론을 갖다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설득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오래 했지만 그 빨리 처리하다 보면은 신속성이 또 뉴스의 생명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오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보를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반론을 넣어주고 정정 보도해주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부분으로 가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의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제도적이고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제도적 또는 법적 절차라고 하면 재허가나 재승인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재허가 재승인 또 예. 방송 심의라는 게 전 정부 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알다시피 예.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있고요. 또 엄청난 뭐 잡음을 일으켰던 내용이어서 단순히 그걸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예. 정상화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요. 네.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 한다. 뭐 언론에서 본인도 안 밝혔는데 많이 예측 기사도 나오는데 일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은 정치적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관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께서 어려운 말씀을 그냥 원칙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예.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강훈식 실장이 저희 좀 자주 뭐 만나지 않습니까? 예. 매일매일 회의도 한두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본인의 거취에 관련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화장실에서도 만나실 거고 식당에서 만나실 거고. 네. 그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저희는 일단 누가 빠지든지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시스템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식사 이런 데를 만나시면 한번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 그러셔도 뭐 답을 안 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규현 수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를. 궁금해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게 3실장 8수석 체제예요. 11명이죠. 예. 만약에 제가 출마한다면 11번째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와서 보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정부직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에 깜냥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소질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가 상관없이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주변에서 권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3실장 8수석 11명 중에 만약에 한다면 11번째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애둘러 안 나간다. 이때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깜짝 제안이었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미리 알고 있었느냐 또는 뭐 사전에 논의를 했느냐. 홍익표 정무수석이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론. 하지만 이 과정은 협의로 진행된 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이쪽 오광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예. 정무수석과 또 그 정무수석실에서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그 공식적인 입장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일단 19일 날 당 지도부 만찬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고요. 예. 또 발표 전에 홍익표 그 수석이 바로 얼마 전에 예. 교체가 돼서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 대표의 연락은 받았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도 직접 논의한 적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봤어요. 대통령과 저희 정 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정무수석한테 연락을 했고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무수석이 그 윗선으로 보고는 했다고 봐야겠네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거는 정무수석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청와대니까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뭘 발언하시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열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라는 데가요. 저기 와서 저도 정치를 저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언론계만 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근데 예배당 같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장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은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는 다 헌법기관들입니다. 예. 굉장히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견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잘 정리가 되느냐, 수렴이 되느냐, 요건데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잘 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게 국회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국민의힘과의 협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면서 마무리가 돼버려서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네, 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상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생각해 보면요. 이 대통령,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만났고 당시 의제나 형식 구애 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스탠스에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조금 한 발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일 날 정당 지도자들의 오찬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중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만 지도부가 안 왔고요. 개혁신당에서도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셨고 필리버스터 끝나고 바로 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셨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외유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힘이 다 좀 오셨으면 거기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그 시기를 좀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다는 아니더라고요. 항상 소통이 어디엔가 일어나고 있고요. 물밑에서 소통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물밑의 소통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다라고 말한 것과 작년에 의제나 형식 구애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라는 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타이밍의 문제죠. 어떤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고 뭐 정치는 일종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적극적으로 소통 의지는 있다. 야당과 알겠습니다. 단식은 끝났지만 청와대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그 부분은 참 복잡한 문제이더라고요. 또 단순하게 그 본인이 내세운 거하고 또 당 내에 또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얘기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일단 그 답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금 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단도직입으로 여쭈면 지명 철회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글자 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그 얘기는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런 걸 지켜보시겠다고 말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고요. 밤까지 진행된다지만 이제 비슷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어느 정도 좀 이제 긴급 회의를 하고 참모들과 의논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시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이 굉장히 실험적인 인선이었잖아요. 보수 정당의 인사를 깜짝 채용을 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의혹이 계속 불거져서 좀 퇴색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계속되는 실험은 뭐 이어나갈 방침입니까? 실험이기보다는 예. 통합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표현을 제가 좀 각색을 해갖고 말씀드리면 예. 파란 무지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무지개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예. 근데 거기에서 빨강, 주황, 노랑 이런 게 없으면 무지개가 아니죠. 무지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빨간색, 뭐 주황색, 노란색이 너무 짙어지면 파란 무지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란 무지개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 저는 굉장히 꽂혔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파란 무지개를 만들어도 그 안에는 어느 선가 파란이 강조되지만 여기에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고 주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런 색깔을 예. 그렇지만 봤을 때 파란색이 강조되는 파란 무지개인 거죠. 알겠습니다. 통합 인선의 시도는 계속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언론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네.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부 여당이 언론 자기한테 비판하는 언론 틀어막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도 이런 법을 시행을 막 하려고 했죠. 예. 근데 잘 안 된 건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이걸 돌파를 하신 겁니다. 원래 이게 언론중재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만 가지고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가지고 그래? 오해 산다. 두 번째, 배액배상 같은 것도 전 징벌적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걸 배액배상으로 고치면서 그래, 그거 해당되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엄격하게 좁혀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국회에 전달됐고 그러면서 지금의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일부에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좀 우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또 다음에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유행을 타지 않는다. 어디에나 어울린다. 가장 편안하고 멋스럽다. 이러니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안 그래요? 또 한 번 세상 가장 스테디한 아이템의 탄생. Like jeans. The all-new Seltos. Kia. Movement that inspires.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대한민국의 예산과 기획을 책임지겠다는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국민들의 영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와 자녀 입시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로또 청약이라 불린 반포 아파트 당첨 의혹. 만점에 가까운 가점을 받기 위해 결혼한 아들을 미혼 세대원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추궁에 이 후보자는 장남이 결혼 직후에 며느리와 관계가 악화됐다는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종시의 아들 직장과 거처가 있는데도 반포 본가에 주소를 둔 것에 대해선 아들이 혼자 세종에서 식사와 빨래를 해결하기 힘들어서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K 청년 직장인들이 실소를 할 만한 답변 아닐까? 아들의 연세대 입학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초 다자녀 전형이라 답변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국위 선양자의 손자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기여자 전형이었다고 설명을 바꾸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할아버지가 국위 선양자에 부합하는지, 또 그런 할아버지 덕에 사회 기여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연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내란 옹호나 보자진 갑질은 시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후보자가 설명한 수많은 우연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하나의 강력한 듀오, 하나의 세럼으로 매끄러워지는 피부와 되살아나는 생기, 하나의 에멀전으로 정돈된 아름다운 피부결. 누메홍 두 샤넬 세라민 에멀전 듀오.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진짜 손 조심해야 하는데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문제의 술자리 직후 동석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